여러분 하루 마무리 잘 하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세상을 다 구하고 싶은 의사와 영웅 뒷바라지에 지친 병원의 갈등. 최근 이국종 사태를 정리한 어느 일간지의 헤드라인 제목입니다. 이국종 교수, 다들 아시다시피요. 한국 최고의 외상 치료 전문가인데 본인은 정작 외상이 아닌 내상을 입었습니다. 스스로 이번 생은 망했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국종 교수님 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외상을 치료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의 내상을 치료해 줄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월 21일 뉴스파이터 1분 뒤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 오늘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이인철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김기혁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황당한 사건, 어디 세상 사는 사람 게 똑같잖아요. 나라 밖에도 정말 황당한 사건이 많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바로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녀가 몸싸움을 벌였는데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종료가 됐을까요?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매장 입구에서 남녀가 서로를 밀치며 심하게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파티션 쪽으로 밀면서 궁지로 몰리게 되는데요. 네. 다시 한번 보실게요. 상자를 들고 있는 사람이 남성입니다. 여성이 밀치면서 구석으로 나동그라집니다. 결국에는 이 남성 바닥에 이렇게 자빠지게 되는데 주변에 있던 이 남성들이 도와서 이 남자를 제압하게 됩니다. 자, 이 남성 겁을 좀 먹은 것 같아요. 보시면요. 뒷걸음질 치면서 물러나는데 여성이 성큼성큼 다가가자 방어하는 듯한 자세를 취합니다. 자, 과연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혹시 스모 선수들이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혹시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아니,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작년 12월에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주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네네. 저 남성이 물건을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점원입니다. 서머 타파샤라는 점원인데 좀 힘이 셌던 것 같아요. 이 절도범을 제압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절도범이 제압을 당해서 결국에는 물건을 돌려줬거든요. 근데 황당한 게 이 여자 점원이 이 고객의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세상에! 안진용 기자님. 아니 저 매장 입장에서는 저 직원에게 상을 못 줄 만큼 해고를 했어요? 엄청 억울할 만한 상황이죠. 네. 인생만 사는데 세용지 마라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서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네. 다름 아니라 이종격 투기로 유명한 단체죠. UFC의 데이나 화이트 회장이 전화를 직접 걸어서 UFC 246에 초대하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가 왜 대단했냐면요. 그 유명한 이종격 투기 선수 맥그리거와 세로니의 대결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개최 행사, 몸무게를 재는 행사가 있죠. 그때 두 사람 사이에 이 썸머가 직접 서서 함께 카메라 세례를 받는 이런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저기 계시네요. 지금 나오는 저 사진인데요. 저 가운데 딱 서 있는데 전혀 이 이질감이 없지 않습니까? 워낙 서머가 이 악당을, 절도범을 제압하려는 그 멋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두 전사 사이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서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놀랍다. 이런 특별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 저 장면은요. 초대됐다기보다는 두 선수가 인사 나눌 때 심판이 가운데서 자, 두 선수 인사하세요. 그런 심판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최단비 변호사님, 진짜 인생지사 세용지만 전화위복이네요, 또 그리고요. 네, 그러니까 저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냐면 원래는 주로 이 UFC의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저 자리에 서는 자리예요. 근데 저 자리를 자신 대신에 서머가 쓰게 한 것이고요. 저 행사에 초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한 제안까지 했습니다. 이 화이트 대표는 서머에게 원래는 UFC 보안요원의 직장을 제안할 계획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녀와 대화를 해봤더니 생각이 달라졌고 이러한 보안요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치가 서머에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길지는 조만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 서머 타파사 씨 진짜 이름값 했네. 그냥 범죄 타파, 절도 타파 그냥 한 손으로 그냥 제압을 했는데 정말 좋은 일을 하면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복이 따라온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황당한 사건. 이번엔 어느 나라일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이번에는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해당 사진을 함께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국의 소셜 미디어인 웨이보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네. 이게 두 명의 여성이 있고 한 고급 외제 SUV가 세워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평범해 보이는 이거 일상 어쨌다는 같죠? 거죠? 네. 그런데 저 뒤쪽에 보면요. 네. 저게 중국의 문화재 자금성입니다. 아. 자금성 내부에 차를 끌고 들어가서 네. 웃으면서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아하. 자, 이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왔는데 네. 이 자금성이 이 당일에 휴관일이었대요. 네. 휴관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들어갔다. 이제 관광객들이 없어서 편하게 즐길 수 있었다.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관광객이 없는 월요일 휴관일이면 저게 진짜 자기들 마음대로 뛰어놀았을 거 아니에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곳이 지금 저렇게 휴관일에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저 뒤에 자동차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 자금성이 지금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해서 2013년 이후부터는 차량 진입이 전면 금지가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저 중국을 방문하는 세계 정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자고 한다면 2013년도에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데 그때도 걸어서 자금성을 둘러봤습니다. 이야. 2014년, 2017년도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방문을 했는데 차량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경호를 위해서건 세계 정상을 위해서건 절대 차량 진입을 못하는 곳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 정상들도 들어갈 수 없는 저곳을 차량을 가지고 들어왔고 또 자랑을 한답시고 뒤에 차량을 세우고 사진을 찍었던 거죠. 어허,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걸어가는 장면,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있었던 장면. 그런데 보세요. 13년, 우리 최단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2013년 프랑스와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도 걸어 들어갔고 2014년, 14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저렇게 점퍼를 입고 들어갔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2017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걸어갔고 각국의 네로라는 정상들도 걸어가는 곳인데 안진용 기자님, 세계 정상들도 하지 못한 일을 저렇게 해낸 저 여성 누굽니까 대체? 네, 해당 사진의 주인공은요, 가오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인데요. 네. 이분의 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허. 중국의 관광총괄부서인 중국 여유국의 국장 허광해의 며느리이자 중국 혁명 거물 허창궁의 손자 며느리로 드러났는데 이쯤 되면은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 수저 정도 될 것 같은데 수저, 네. 여기 분명히 보안 요원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들을 모두 제치고 저기 들어가서 이 보안 요원들이 괜히 또 징계를 받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이건 일종의 갑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거는 요즘은 그 뭐예요? 그 아빠 찬스, 엄마 찬스만 있지 여기는 시아버지 찬스예요. 대박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논란을 일으킨 여성이요. 문제가 된 게 이뿐만이 아니었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가오루라는 여성 2012년에 창춘과학기술대학의 대학원 재학 시절에 영어 학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특히나 수능이라든지 뭐 토익, 토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휴대폰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성이 휴대폰을 갖고 들어가서 시험지와 함께 답안지까지 찍어서 이 자금성 사진을 올렸던 것처럼 웨이보의 SNS에 게재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게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이걸 올리면서 또 글까지 덧붙였는데 네. 자신의 감상이 자신의 감상하는 이제 글까지 이제 덧붙이게 되면서 논란이 됐었고 네. 그런데 당시 이 시험을 감독했던 감독관은 이 휴대폰을 갖고 들어온 거 그리고 찍은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취득은 못했어요. 이 네. 여성분이. 아하. 예. 석사학위 취득은 하지 하기는 못하게 취하지 됐습니다. 못했다. 그나마 천만 다행인데 이인철 변호사님 저게 뭐예요? 중국판 저게 뭐예요? 정유라 사건이 뭐예요? 돈도 능력이다 했던 그 정유라 사건 떠오릅니다. 그렇죠. 이 여성이 이제 흥쌈다이라고 하는데 네. 뭐 우리나라 홍삼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중국 혁명 세력의 3대 후손을 뜻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막강한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특권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전역에서 지금 비난이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히려 저 여성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이수정 교수님. 나보고 질투하는구나 이런답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금수저의 갑질을 넘어서가지고 일단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특권의식을 가져도 되는 것인 양 통용된다라는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회 자체가 아닌 건지도 모르겠다. 네. 뭐 어차피 외국이니까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인상을 받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나라이든 이런 종류의 이제 그야말로 초법적인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나라의 사법 뭐 절차나 제도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네.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요, 중국의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행동인 걸 왜 모를까요? 정말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정에서 검사가 사형을 구형한다면 침울해지고 막 눈물이 터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하지만 이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되면서 박수갈채가 나온 재판이 있었습니다. 아하. 바로 고유정의 재판인데요. 고유정은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죠. 이 마지막 이 재판에서 검사가 구형을 했습니다. 구형을 하면서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요. 네. 이 구형의 이유에서 아들 앞에서 아빠 옆에서 자는 아들을 참사라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고 아하. 반성이 없는 태도로 남겨진 이들의 삶마저도 참혹하게 무너뜨렸다. 관행도 선처도 없어야 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사형 구형이 일어나자 방청석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고요. 듣고 있던 피해자 유족들은 탄식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사형 구형의 박수갈채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 또 하나 있었다면서요, 김기경 아나운서. 예, 이환우 검사가 CCTV 영상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2019년 5월 25일에 전 남편이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주도로 갔죠. 네. 그 CCTV 속에서는 이 아들 살해된 전 남편과 아들이 만나서 환하게 웃고 목마를 태우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담겼었는데 이 영상을 공개하고 보면서 이 검사가 또 중간중간 말을 잇지 못하고 좀 눈물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냉철함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검사의 또 인간적인 모습에 보고 있는 사람들도 좀 눈시울을 붉혔고요. 그리고 이 의붓아들이 숨진 상황,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지금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네. 이 숨진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당시 상황, 어제 재판 상황 관련해서요. 어제 재판에 참석했던 고유정의 현 남편의 얘기를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전 남편분도 오랜만에 얘기를 봤으니까 좀 이제 어색함이 약간 있다가도 이제 반가워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목마 태우는 뭐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검사님도 똑같이 이제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아빠의 마음을 조금은 이런 영상과 사진들을 보시면서 중간에 말을 잇지 못하시고 좀 감정이 좀 벅차오르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셨거든요. 저 역시도 많은 눈물을 흘렸고요. 그리고 방청객분들도 같이 많이 슬퍼해 주셨었고 안타까워해 주셨었고 굉장히 담담했어요. 같이 예상이라 했듯이 그리고 전혀 동요되지 않고 담담했고요. 그리고 이인철 변호사님도 뭐 재판 많이 해보셨겠습니다만 재판 담당 검사가 이 공판 검사가 울컥하고 하는 장면이 참 보기 쉽지 않은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검사하면 냉철하고 또 법과 이제 원칙에 따라서 다 재판을 이제 진행하는 검사 역할인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제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법정에도 눈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환우 검사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분이 상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봐요. 이제 피해자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역지사지 입장에서 아마 이렇게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이 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금까지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는 장면이다. 이 고유정이 이 순간에 멈췄어야 되는데 아들이 있던 펜션에서 아빠를 참사라는 창극을 부렸다. 이 아빠가요. 이 아들을 2년 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면접 교섭권을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2년 만에 만나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근데 그 반가우면서 이제 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고유정한테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까 이 검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네. 그리고 이환우 검사가 그 의붓아들 살해 사건 관련해서도 뭔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인철 변호사님. 예. 밝고 해말랐던 의붓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겠는가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의붓아들이 숨진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두세 차례나 말을 잇지 못하고 울컥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이 그러니까요. 검사가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 이수정 교수님. 네. 앞서 그 상황 CCTV까지 이 검사가 이 재판정에 틀었어요. 놀이공원에 가서요. 2년 만에 만난 그 전 남편이 아이를 목마를 태우고 화나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새끼 2년 만에 보니까 아빠가 너무 좋아. 왜? 아빠란 말 못해. 왜? 삼촌이라고 속여왔으니까 고유정이 그동안. 그런데 어쨌든 그 피부치 내 새끼를 목마를 태우면서 좋아했던 거. 그리고 의붓아들도요. 그 죽기 전날 밤 카레까지 해주면서 그 단란한 장면을 연출했다가 결국은 숨지게 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반인륜적인 범죄인 건 틀림이 없고요. 뭐 지금 일반적인 이제 그 아이 엄마랑은 굉장히 심리 상태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일반적인 아이 엄마 뭐 이혼을 했다 손 치더라도 전 남편이 와가지고 내 피부치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어떤 엄마가 그거를 뭐 싫어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행복한 부자의 모습 이게 이제 아마도 본인이 촬영한 건 아니고 CCTV가 이제 그랬겠죠. 놀이공원에 있다가 이제 결국에는 증거를 획득하면서 아마 이런 장면을 그랬겠죠. 포착을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말 뭐 아름다운 부자 관계를 끌어놓은 자가 바로 이제 고유정이다라는 것을 법정에서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 CCTV를 운영을 한 것 같고, 네. 그리고는 지금 이 이제 그 의붓 뭐 그러니까 그 전 남편, 네. 전 남편의 살해 시에 이 이제 고유정의 피부치는 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목격자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살해되는 장면을 직간접적으로 결국은 경험을 하고, 심지어는 그 와중에 현장에 이제 그 아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펜션 주인이 전화 왔다고 엄마에게 전화 주려고 나왔을 때 네. 현장이 피로 뒤범벅되었었기 때문에 고유정이 이제 물감놀이를 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그랬었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류의 이제 개연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부자지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마도 검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CCTV를 튼 것 그랬을 같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검사의 사형 구형에도요. 전 남편의 유족들은요. 이 치를 떨었습니다.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끝없이 피고인의 거짓말을 듣는 것 자체가 저 유족들에게는 정말 큰 고통이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저 유족들의 외침에 조용해라, 시끄럽네 라고 말하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도 손발이 떨리고요.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는 너무 분합니다. 제가 지금 심정이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인철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유족들의 심정, 피 끓는 심정인데 그걸 뭐라고 막 외치니까 오히려 고유정의 변호인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진짜? 물론 이제 변호사는 직업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할 수밖에 없고 의뢰인의 이익을 변호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건의 진실에 점점 다가가는 거고, 물론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을 이제 변호를 하는 거는 또 옳은 행동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족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건 사실 변호사의 본인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또 왜 그랬는지 좀 따져봐야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전 남편의 유족 측이요, 이번 재판 과정에서 걱정되는 점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대체 뭘까요? 근데 그 전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아이에겐 삼촌이 되겠죠. 이 재판 과정에서 고유정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계속 실명으로 부르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는 거죠. 이 아이는 지금 계속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현재는 놀이터에도 제대로 못 나갈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 삼촌이 볼 때는 고유정이 아이를 방패막이 삼아서 본인의 형량을 줄이려는데 이용하는 것 같아서 더욱더 분노가 치민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떠한 순간에도요, 아이가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도록 반드시 신경을 좀 써줘야겠고, 이제 검사의 구형 결심 공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선고가 남았습니다. 선고까지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솔로몬의 해법이 필요한 사건일까요?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부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면서 과연 이게 어디서 튀어나온 것인지 그리고 누구의 잘못인지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어두운 새벽 1톤 트럭 한 대가 2차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교차로 파란불에 정상 주행 중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아이고.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게 무엇인지, 과연 어디서 튀어나온 것인지, 이게 길을 가는 도중에 발견되지 않았는데 눈앞에 나타났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과연? 저게 뭡니까, 안진영 기자님 대체? 저게 무려 길이 24m, 무게 22톤짜리 철제 빔이었습니다. 아하. 바로 어제 부산 연제구엔 도로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1톤 트럭을 몰고 가던 이 기사가 그대로 이 철제빔을 들이받게 됩니다. 네. 가까스로 구조는 됐지만 심하게 다쳐진 운전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김기혁 아나운서, 철제빔이 어디 있던 게 이렇게 넘어졌던 거예요? 이게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저 트레일러가 저 철제 빔을 싣고, 그러니까 트럭이 가는 맞은편에서 오다가 좌회전을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좌회전을 했는데 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24m 길이의 철제 빔이 밖으로 삐져나왔던 겁니다. 저게 철제빔이 너무 길어서 적재함에 다 안 들어갔군요. 맞습니다. 그런 이게 상황에서 삐져나온 상태고.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1톤 트럭은 정상 주행 중이었거든요. 네. 방향을 틀거나 바꾸거나 뭐 한 상황이 없습니다. 네. 파란불에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언제쯤 보이십니까? 거의 바로 이제 앞에 와서 와야 코앞에서 보이거든요. 와서 보이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딪히게 된 거죠. 저 상황으로요, 저 1톤 트럭, 지금 블랙박스에 있는 그 트럭이 진짜 조그만 트럭, 1톤 트럭인데 보세요. 앞에 차체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저렇게 해서 지금 구조됐는데, 가까스로 구조됐는데 심하게 다쳐서요, 병원으로 지금 운전석 보세요.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이수영 교수님, 운전자가 당해낼 재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당해낼 재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낮 시간대 같았으면은 아마도 시야가 넓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발견을 하고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는 밟았을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밤이다 보면 시야가 짧아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셨다시피 저 철제빔의 끝에 그 어떤 표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미리 예견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신호등이 있는 이제 그 거리이다 보니까 빨리 신호등 꺼지기 전에 달려서 건너야지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저기 부딪혔으면 지금 굉장히 큰 중상을 입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저 뒤에 저렇게 6m나 튀어나왔네요. 근데 최담희 변호사님, 정말 아무런 안전장치도 안 한 거예요? 안전장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정한 길이가 넘는 화물 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하게 되어 저 있어요. 파란 원이 뭐예요, 그러면 저 저게? 파란 원이 뭐냐면 밤에 운행할 때는 반사체로 내면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하는 거 있죠. 그걸 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 빔 같은 경우에도 중간이랑 끝에 5개의 반사체를 달긴 달았어요. 근데 네. 물론 기준 위반은 아닙니다만 네. 보이지가 않잖아요. 아하. 거의 가까이 다가야 보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사실은 피해를 줄이기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규정이고요. 네. 저 기사는 규정은 지켰지만 이 허가를 길이를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하는 허가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범칙금과 벌점만 아니, 부과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 중상을 당한 1톤 트럭 운전자는 지금 어디서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인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인 제공은 트레일러 기사가 원인 제공을 한 거죠. 뭐 나름대로 안전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네. 아니 저렇게 일단은 적재함을 초과해서 이렇게 철제빔이 삐져 나오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충분히 다칠 수 있었다는 거 예견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한밤중에. 네. 그러면 조치를 취했어야죠. 뭐 아니면 적재 규정하게 맞는 걸 치든다든지 낮에 간다든지 그런 걸 취하지 않고 저렇게 방치한 경우에는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과실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피해자는 이 기사한테 아니면 뭐 관리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법의 미비점이에요. 측면에는 저 반사판 부착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다친 운전자분 정말로 막막할 것 같습니다.